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그게 정말 자발적인지 아니면 어머님께서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믿으시는 건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서연이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듯 묻는 그의 표정에 서연이 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함은 정말 불쾌하군요. 사돈,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무례한 이야기를 계속하신다면 결혼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결혼을 무기로 협박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비웃듯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결혼 문제를 다시 생각하신다니요? 민혁이는 어차피 잘못된 일엔 눈 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협박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지선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 부모님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선아, 내가 겪은 일은 결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상황을 악용했다면 그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어. 서연이 아버지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을 이렇게 의심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최미연님이 사돈댁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미연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은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에 자리 잡기까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소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농장을 꾸려나가셨고 저는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자랐습니다. 고향의 바람, 흙냄새, 그리고 계절마다 변하는 들판의 색은 제 마음에 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던 그 시절에도 가슴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 윤지성과의 추억 때문입니다. 지선이는 저와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며 늘 제 곁을 지켜주던 존재였습니다. 공부를 함께하고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깔깔대던 웃음소리까지 그 모든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이가 갑자기 떠났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고 마음을 다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선이가 떠난 후 저는 홀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점점 늙어가셨고 농사일은 날이 갈수록 힘겨워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도시로 나가서 일도 해보고 작은 가게를 열어보려고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도시는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회색빛 건물 사이를 걸으며 자주 느꼈던 외로움이 떠올라요. 그래서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작은 집과 밭, 그리고 주변의 따뜻한 이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햇살 가득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가장 좋아하는 순간인 동네에 햇빛이 퍼지는 그 순간을 담고 싶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물론 카페를 처음 열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웃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크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웃고 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민혁이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예쁜 얼굴에 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어요. 이름은 강서연이라고 했습니다. 민혁이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민혁이가 결혼을 원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연이와의 첫 만남은 참 좋았습니다. 서로 존댓말을 주고받으며 예의 바르게 대화를 나눴고 아이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속이 깊은 아이 같아서 아들을 잘 챙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아이가 떠나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 정말 괜찮지 않아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 결혼을 축복해야겠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민혁이는 양가의 가족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이의 부모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전화로 들었을 땐 그냥 큰 아파트려니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곳은 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부터 경비원들이 2명씩 서 있었고 주변은 온통 고급스러운 조경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정말 압도됐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소파와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부모님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호의와 따뜻함이 무색할 만큼 저는 긴장됐습니다. 내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할 정도로요. 그렇게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방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가사도우미라고 소개받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제가 손에 든 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선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친구, 아니 찾을 수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지만 그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뒤엉켰습니다. 친구가 잠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윤지선이라면 절대 이런 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멍하니 있는 사이 예비 사돈께서 주방 쪽으로 다가가며 지선을 불렀습니다. 아줌마, 거기서 뭐 해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저 목소리에 담긴 은근한 압박감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온갖 의문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윤지선이 왜 이 집에 있는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 친구 윤지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친구를 위해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윤지선,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친구가 왜 그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던 걸까요? 차 안에서 남편은 서연이 부모님이 꽤 친절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지선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제 속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시골 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밝은 모습의 지선이가 주방에서 움츠린 채 일하던 그 모습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왜 그리 힘들어 보였는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TV를 틀고 소파에 앉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혼자만의 시간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예전에 쓰던 작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어렸을 때 지선이와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여름날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찍은 사진, 둘이서 눈사람을 만들어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찍은 사진까지. 그 시절 지선이는 항상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그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머리를 싸쥐고 고민했습니다. 지선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무섭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잘못된 행동으로 그녀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선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야 했고 필요하다면 도와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너희 집에서 일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니? 서연이는 별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윤지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 그냥 어제 좀 힘들어 보이셔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그녀의 이름을 물었는지 서연이가 알아채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선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 아직 그녀가 과거와 이어진 기록이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해 보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이와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하길 도우미 아줌마는 원래는 고아원 출신이라며 부모님도 형제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선이는 분명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왜 지선을 고아원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의문이 커졌고 저는 그 집 주변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 서연이네 아파트 근처를 둘러보았습니다. 낮 시간에 지선이가 밖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주변을 배회했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지 내 공원에서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서연이네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고급 단지라 그런지
서로서로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사돈댁에 대해 썩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상한 척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꽉 잡아두고 힘들게 한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저 집에 오래 계신 분들 보면 꼭 나중에 말라빠져서 나가더라고요라는 제가 들은 말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지선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서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선물이라며 과일 한 상자를 들고 갔습니다. 예비 사돈은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살피며 예비 사돈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우미 아줌마는 원래부터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 괜찮아요. 보살필 가족도 없고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그나마 나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며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방에서 지선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제가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엔 여러 가지 말들이 맴돌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그녀에게 말을 거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선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예전의 지선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프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서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유지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리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자꾸 어머님 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곳 분위기가 참 따뜻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과일 몇 상자를 들고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반갑게 오라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되뇌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고 자연스레 차 한 잔을 내오며 저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선은 자꾸만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지선이는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닫고 있었지만 제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방 쪽을 향해 다가가자 서연이 어머니가 다소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 집에서 오래 일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직스럽고 참 성실하답니다. 그러더니 지선을 불렀습니다. 지선 씨, 와서 인사드리세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 깊은 주름과 어두운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찾던 윤지선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선 씨,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녀는 저를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지선이가 왜 그렇게까지 달라졌는지 생각하며 혼자 자책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단순히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무심코 지선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선 씨가 참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같이 계셨나 봐요. 서연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지선 씨는 벌써 20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주 믿음직스럽고 우리 가족 같은 분이에요. 가끔 제가 미안할 정도로 뭐든 열심히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선 씨가 쉬는 날이 있긴 한가요? 그렇게 오래 일하셨으면 힘드실 텐데요. 서연이 어머니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쉰다고요? 글쎄요. 지선 씨는 워낙 부지런해서 쉬는 날도 잘 안 가지려고 해요. 어쩌면 그게 더 편한 분인지도 몰라요. 저희가 그분을 정말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잘 챙긴다면서 쉬는 날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는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연인의 이웃 주민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깊숙이 이 문제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지선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선이를 직접 만나야겠다는 결심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왜 그 집에 있는지, 왜 저를 못 알아보는지, 아니면 애써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제가 품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네 집에서 지선이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제가 시간을 좀 내서 과일과 음식을 좀 더 챙겨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너무 성의 없었던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레 방문할 수 있는 핑계가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흔쾌히 오라고 했고 저는 작은 선물을 들고 그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거실에 오래 앉아 있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선이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방에 가서 뭐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은 오랜만이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안에서 지선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접시를 닦느라 분주했지만
움직임에는 무언가 기계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선 씨,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잠시 멈췄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정말 잊은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지선 씨, 제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맞나요? 제가 그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선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덜덜 떨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지선 씨, 차 준비됐어요? 빨리 가져와 주세요. 지선이는 얼른 작업을 멈추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억눌려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탐정처럼 지선이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왜 저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를 구해내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간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녀를 만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마주할 때는 무조건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지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윤지선은 결코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 밝고 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선이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못한 진실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자신을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이네 집 근처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주방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니 지선이가 집 안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슈퍼마켓에서 작은 봉지를 든 채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지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지선아, 나 알지?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제 마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선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봉지를 든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시선을 돌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 대답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너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모르는 척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그녀는 제 질문에 놀란 듯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제가 그런 걸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라고? 너한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렸어. 너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좋아서 여기 있는 거야? 지선이는 움츠리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저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잘못도 없잖아. 그런데 왜 늦었다고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지금이라도 내가 원한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거야. 지선이는 제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라도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더 나쁜 상황. 지선아, 그게 무슨 뜻이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이에요. 그냥 여기서 끝내주세요. 제가 아는 척하지 않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지선아, 내가 말하는 패가 대체 뭔데? 내가 너를 도우려는 건데, 그게 왜 패야? 난 내가 지금처럼 사는 걸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지선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그저 손에 든 봉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선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당할 일이니까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갖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들어가는 지선이의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꼭 나와줘. 지선아, 내가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지선이가 말하지 않은 진실을 제가 꼭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처한 상황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제가 반드시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선이가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꼭 지선이를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서연이네 집 근처에서 지선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골목 끝에서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선이는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선아, 잠깐만. 제가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 담긴 피로감과 체념이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넌 나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만 하잖아. 난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지선이는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치 보듯 주변을 살피는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서 들키면 안 돼요. 들킨다고? 누가 널 이러고 살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이런 상황인 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난 이미 눈치챘어. 내가 단순히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란 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욱 다그쳤습니다. 지선아, 나랑 제대로 이야기하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내가 꼭 알아야겠어. 지선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잠깐만 여기 앉아요.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옆에 내려놓고 두 손을 꽉 잡은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마을을 떠난 건 빚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셨는데 그 일이 점점 커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들이닥쳤고 아버지는 결국 집을 떠나야 했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이 깊어지셨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돈을 갚기 위해 뭐든 해야 했어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그곳까지 찾아왔어요. 돈을 못 갚으면 너도 아버지처럼 된다며 협박했어요.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지선아, 그래서 그 돈을 갚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때였어요. 사채업자들이 이 집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 집 사람들이 사정을 알고도 저를 고용했어요. 여기서 일하면 조금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이 집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걸 알면서도 그냥 너를 부려먹고 있는 거야? 지선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 덕분에 사채업자들이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행?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20년 동안 부당하게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지선아, 이건 말이 안 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 집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게 제겐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선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 분명 누군가의 잘못이야. 그리고 난 그걸 바로잡을 거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널 도울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민혁이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지선아, 지금은 민혁이 결혼 문제가 아니야. 넌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내가 그걸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데서 고생하지 마.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녀를 따라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선아, 난 이걸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원하더라도 널 이대로 두진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그녀는 제가 마음을 연 듯 예전 친구처럼 말해줬어요. 그래 미연아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를 억압하는 사채업자들과 그 진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돈댁, 모든 사실을 밝혀내고 그녀가 다시 스스로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성과의 대화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 집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채업자들과 거래를 하고 그녀를 사실상 강제 노동 상태로 두고 있는 사돈댁의 태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선을 도와 그녀의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비 사돈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지선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다소 당황한 듯 했지만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기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서연이 어머니는 상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선 씨 때문에요. 맞아요. 제가 어제 지선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어머님, 그분 상황이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니요.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지선 씨는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저희도 그분을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잘 챙겨주신다고요? 어머님, 지선 씨는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된 휴식도 못 취하고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그녀가 이 집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를요. 서연이 어머니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죠? 저희가 그분을 돕기 위해 고용한 겁니다. 덕분에 그분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돕는다고요? 그게 정말 도움이었나요? 그녀를 보호한다면서 사실상 강제로 부려먹은 거잖아요. 서연이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분이 저희 집에서 일한 건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안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왜 이런 식으로 저희를 몰아가시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그게 정말 자발적인지 아니면 어머님께서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믿으시는 건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서연이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듯 묻는 그의 표정에 서연이 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함은 정말 불쾌하군요. 사돈,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무례한 이야기를 계속하신다면 결혼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결혼을 무기로 협박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비웃듯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결혼 문제를 다시 생각하신다니요? 민혁이는 어차피 잘못된 일엔 눈 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협박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지선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 부모님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선아, 내가 겪은 일은 결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상황을 악용했다면 그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어. 서연이 아버지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을 이렇게 의심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군요. 좋아요. 그럼 법원에서 얘기하죠. 제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지선 씨의 계약은 부당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이 사채업자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도 이미 확인 중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하자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지선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선아, 이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 조금만 믿어줘. 이제는 우리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찾을 차례야.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선이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고 사채업자와의 부당한 관계를 폭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선이를 이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저는 지선의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지선의 고용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한 뒤 이 계약이 사실상 부당 노동 계약이라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과 예비 사돈댁이 은밀히 얽혀 있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빚을 무기로 지선 씨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선 씨가 일하고 있는 집과 사채업자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저는 지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결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민센터와 금융 기록을 확인하며 지선의 빚과 그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사채업자들이 지선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이자를 붙여 빚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예비 사돈댁집과 이 사채업자들이 거래를 통해 지선을 고용한 정황도 점차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빠르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돈집에서는 처음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돈댁은 제게 직접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며 말했습니다. 사돈,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아십니까? 이제 와서 그 가사도우미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겠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 가사도우미가 아니고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녀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문제라면 그건 바로 잡는 게 맞지 않나요? 결국 사돈댁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지선의 빚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확보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계약으로 위장했던 그들의 행위가 사실상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지선의 빚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수사되었고 예비 사돈댁 역시 부당한 노동 관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선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선은 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사실 너한테 미안했어. 내가 너를 피해 다닌 이유는 내가 날 보는 게 부끄러워서였어.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건 내가 아니라 너를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사람들이야. 지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때 고향을 떠난 것도 너한테 말 한마디 못한 것도 너무 미안했어. 내가 나를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나는 그저 숨는 것밖에 못했으니까. 지선아, 그때 내 상황에선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 그런 거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났다는 거야. 지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다시는 내가 누군가에게 억압받지 않게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선의 빚이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고 사채업자들이 처벌받으면서 그녀의 억압된 삶은 끝이 났습니다. 사돈집 역시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못했고 지선은 드디어 자유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선은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웃으며 작은 일에 감사하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지선에게 말했습니다. 지선아, 이제 너도 내 삶을 새로 시작해야지.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어때? 내가 다시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연아, 나도 사실 돌아가고 싶어.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의 평화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선과 저는 어릴 적 뛰놀던 골목길을 걸으며 예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선은 고향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을 내놓으며 그녀는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억눌린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주 그 카페에 들러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가족처럼 서로의 삶을 나누었고 그녀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선과 저는 힘을 모아 강제 노동과 가사 노동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강연을 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선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나누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저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선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너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내 손을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선아, 넌 내가 아니라도 충분히 여기까지 왔을 거야. 근데 내가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 둘 다 더 강해지고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운영하는 상담소에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과거의 우리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고 그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선의 카페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하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손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동반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지선은 커피 한 잔을 제게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우리 같이 만든 이 세상 참 좋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잘 해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갈 내일은 더 밝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